플라톤의 철학의 핵심입니다. 본질. 근데 아까 거기에서는 비디오에서 뭐라고 영어로 나오냐면 폼. 영어로 폼은 현대 뭐 우리 일상적 개념으로는 형식을 얘기하지만 그 형식이 플라톤의 철학 개념에서는 형상, 이데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데아, 형상. 이건 무슨 뜻이냐면 간략하게 설명하면 이거예요. 인형.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것들의 가장 정신적인 실체. 이거를 이데아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또 국가론의 10장에 나와요. 이거는 그리고 침대의 우화라고 해요. 앞에는 동굴을 갖고 이렇게 철학적 이야기를 풀어내서 동굴의 알레고리라고 하고 이 부분은 침대를 비유를 해서 침대의 알레고리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이데아 설명 들어보실래요? 여러분 플라톤의 이데아로는 되게 어려운데 이거는 어느 정도 개념적인 거는 좀 알고 계시면 좋아요. 그리고 그렇게 어렵게 딴소리 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사고하는 방법들하고 매우 근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데아가 뭐냐? 플라톤이 소크라테스의 이데아, 형상, 본질, 실체가 뭐냐라고 할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신을 보신 적 있어요? 없죠. 그러면 교회나 성당에 있는 그 십자가 내지는 마사치오의 그림 속에서 예수 뒤에 있는 그 성부 그게 맞아요? 실체예요? 아니죠. 실체는 오히려 우리가 머릿속으로 떠올릴 수 있지만 그 정의도 못하고 뭐 이렇게 구체적 형상으로 나타나지도 않죠. 그죠? 그렇게 이념으로만 있는 것 이게 이데아예요. 근데 그거를 예를 들면 굉장히 뛰어난 화가가 성부로 그렸다. 그러면 그건 뭐죠? 일단 모방한 거예요. 그죠? 실체를 모방한 거야. 그죠? 아니에요? 실체를 모방한 거. 이 종교적인 논쟁을 하자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 제가 행복 그랬을 때 여러분 행복 그러면 행복의 물질적인 상태가 있어요? 요즘 돈 얘기하지만 행복 그러면 오로지 그냥 그거는 어떤 그 관념이에요. 관념. 그죠? 근데 그 관념의 표상이 뭐죠? 구체적인 상태가 똘똘한 집 한 채 아니면 무슨 남한테 과시할 수 있는 무슨 차 막 아니면 무슨 명품 가방 이렇게 얘기하지요. 아니면 또 누군가는 어때요? 굉장히 단란한 우리 가족의 저녁 식사 요즘은 소확행 이래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 이렇게 좀 갖고 있으면 이건 행복 이렇게 하죠. 그 모든 게 다 물질적이지 않습니까? 이때 돈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만질 수 있거나 지각 가능한 그 물질적인 상태를 우리가 행복이라고 하죠. 그죠? 근데 그거를 누군가가 영화로 찍었어. 나의 행복의 순간 이러고. 그 세 가지가 다 같나요? 다르죠. 플라톤이 침대를 갖고 비유한 이념과 그 다음에 현실계, 현상계와 모방, 이미지계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침대로 예를 들었어요. 저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완벽하고 가장 이상적이고 침대로서 가장 본질적인 거는 있을까요? 그 우리의 관념으로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침대란 잠을 자기에 가장 좋은 쾌적한 무게가 있어야 되고 내 허리가 안 아파야 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을 합친 절대적인 것들을 선 내지는 진리 그리고 그걸 이데아라고 합니다. 침대 이데아예요. 근데 그 침대 이데아를 예를 들면 목수가 그러니까 그 소크라테스의 설명이에요. 목수가 그 이데아를 다 모른다 하더라도 그거를 열심히 생각하면서 침대를 하나 만든다. 그럼 현실에 있잖아요. 그죠? 그게 말하자면 침대의 모방이에요. 침대 이데아를 첫 번째로 모방하는 거예요. 근데 1등이 침대 이데아니까 2등인 거죠. 현실에 목수가 만든 침대는. 근데 이때 목수가 만들 때 원리가 뭐라고요? 이데아를 모방한다고요. 침대의 가장 절대적인 그거를 모방해서 만든다라고 플라톤이 설명해요.
자, 그러면 화가가 만약에 침대를 그린다면 화가는 어떻게 그릴 수 있어요? 현실에 침대가 좀 있어야지 그리지 않겠습니까? 그걸 보고 플라톤이 얘기해요. 제가 아니라 소크라테스 얘기해요. 그러면 그때 화가는 목수가 만든 침대를 보고 그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순위로 따지면 몇 번째예요? 세 번째라. 이렇게 세 번째 열등한 모방이라고 소크라테스가 플라톤이 설명했어요. 그리고 아주 논거가 되게 중요해요. 뭐라 그러냐면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목수가 그 침대가 이 절대적인 침대는 뭔지는 잘 모른다 하더라도 열심히 자기가 일평생을 바쳐서 장인이 가장 완벽한 침대를 만들려고 했어. 만들었어. 그래서 다리가 딱 4개가 딱 됐는데 균형이 딱 맞고 뭐 이런 걸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렇게 딱 놓여 있어. 근데 화가가 그걸 보고 그려. 그럴 때 화가가 진짜 잘 그린다면 사실 이 화가는 보이는 대로 그려야 되잖아요. 보이는 대로가 여기서 중요해요. 보이는 대로 그리는 거니까 사실 어떻게 되냐면 다리가 4개가 보일 리가 없어요. 그죠? 보이는 대로 그린다면. 자, 여기서 이제 플라톤이 이미지, 화가는 열등하다고 하는 논리가 나와요. 보이는 대로만 그리기 때문에. 진리란, 이데아란 아는 것이지 보이는 대로가 아니다. 근데 화가는, 목수는 침대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구조나 무게나 뭐 이런 거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어. 그걸 갖고 만들어. 그렇지만 화가는 그런 지식이 없는데 흉내를 낸다. 모방한다. 그래서 세 번째로 열등한 모방자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침대 다리가 4개인데 그렇게 잘 그려놓은 걸 보면 이 공화국의 아이들이 화가의 그 그림을 보고서 침대는 다리가 3개야 라는 식으로 알게 된다. 논리가 아주 정확하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플라톤의 국가론이라는 책의 애초 목적을 처음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플라톤의 국가론은요, 동물의 우화를 얘기하고 싶거나 침대의 우화를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상국가론이에요. 그리스라는 나라를 어떻게 이상국가로 만들 것이냐가 굉장히 원대한 소크라테스의 꿈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이상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일종의 철학적 지침서가 바로 이 책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동굴의 우화는 여러분이 눈치채셨는지 모르지만 진리, 인식에 대한 거를 어떻게 가르칠 거인가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중간에 풀려난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 사실은 누굴까요? 생각해보세요. 자기 자신. 소크라테스 자신. 네. 그 넓은 의미에서는 뭐예요? 철인, 철학자. 그리고 그거의 구체적 직업으로 통치자. 그렇죠. 이상국가에선. 근데 이건 이제 좀 앞에 미리 말씀하신 거고요. 선생이에요. 선생, 교육자. 근데 그 한자로도 보면 먼저 태어난 사람이죠.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요즘 교수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는데 믿지 않고 애들도. 근데 저는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여러분의 선생이라는 건 내가 여러분보다 먼저 태어나서 어떤 그 혼나나 어떤 과정들을 거쳐서 공부를 하고 그것들의 현실을 여러분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먼저 걸어가는 사람이야.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말하자면 소크라테스가 보여주는 선생이라는 역할이 바로 그겁니다. 다 무지한 상태였어. 동굴에 갇혀있는 죄수야.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먼저 풀려났어. 진리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를 얻어.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사실은 나가서 나 혼자 알았어. 나 여기다 그러면 아테네에다가 부동산을 엄청 사가지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까? 이건 선생이 아닌 거죠.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동굴에 다시 들어가요. 들어가고 박해를 받으면서도 너는 엉터리 소리 하지 마 라고 하는 걸 박해를 받거나 무지한 사람들로부터 오히려 공격을 받으면서도 그 사람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우리 다 같이 바깥으로 나가자. 진리의 빛이 있다 라고 하는 게 선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역할을 철학자가 맡아야 된다가 국가론의 가장 핵심적 5장의 핵심적 메시지예요. 자, 그러면 10장의 메시지는 뭘까요? 화가를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이게 이상국가를 건설하려고 하면
해를 끼치는 직업군을 쫓아내야 된다는 시인, 화가, 추방론입니다. 이상국가에서는 시인과 화가는 추방해야 된다예요. 근데 제가 지금 화가를 먼저 얘기했는데 진짜 소크라테스가 타파하고자 했던 진짜 적은 시인들이에요. 근데 시인은 현대적 시인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스의 호모 같은 말 그대로 서사시, 그래서 그 서사시를 통해서 국가를 통치했던 그 당시의 통치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 사회를 통치했던 사람들이 시인들이었어요. 그 비극의 시인들 뭐 이런, 그러니까 그 그리스의 통치자들이 그 당시에는 시인이었고, 그 사람들이 호모가 여러분 그냥 우리가 일리아드와 오디세이 쓴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리스 서사를, 역사를 쫙 풀잖아요. 근데 재밌는 건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얘기하죠. 호모가 예를 들면 일리아드와 오디세이를 시작하면서 오 지혜의 여신이여 우리에게 배 수백 척을 보내주시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다. 시인들이 그런 걸 하지 않느냐. 그리고 그 사람들이 통치를 하지 않느냐. 근데 그 사람들이 실제로 배를 만들 줄 알아?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법률을 아나? 그걸 모방할 뿐이라는 거야. 그래서 시인들을 추방해야 된다. 오히려 그 시인들이 아니라 진리를 참 공부하고 진리를 추구하는 애지자, 철학자를 통치자로 내세워야 된다가 애초에 소크라테스가 국가론을 쓴 가장 중요한 목적. 거기에 덧붙여서 화가도 추방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시인과 화가의 공통점은 뭐냐면 여기서 우리의 미술에서도 중요한 관념이 나와요. 모방이 불가하다는 거예요. 이데아 쪽이 아니라 이데아를 흉내내는 거에 흉내내는 것, 흉내낸 거에 흉내다. 진리로부터 3단계나 떨어져 있는 저급한 모방을 행하는 자들은 이상국가에서 추방해야 된다. 통치를 맡겨도 안 되고 교육을 맡겨도 안 된다. 이게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의 핵심 철학입니다. 그게 국가론을 쓴 목적이고 메시지들이에요. 근데 옛날 철학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하냐면 제가 지금 설명하듯이 목적, 개념을 쫙 이 연구의 목적, 막 철학적 주장 뭐 이런 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대화법을 통해서 쭉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국가론은